1990년 9월 18일 이른바 깡통계좌로 불렸던 담보 부족 계좌에 대한 일괄 정리가 있었습니다.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신용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던 주식들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린 건데요. 이 정리를 계기로 해서 56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800포인트까지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묵은 매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전망은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어떻든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 좋을 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급 악재가 이제 현실이 됐으니 나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공매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매도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상무님 보십니까? 글쎄 저도 사실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장 크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조그마한 종목들이었어요. 한국 시장의 특징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렇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참여가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 테마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공매도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을 전반적으로 종목 단위에서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근데 이게 조그마한 종목들은 이번에 공매도 해제 대상에 공매도 대상이 그렇죠. 아니죠. 네, 제외됐죠. 예, 그렇죠. 큰 종목들 대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종목 단위로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비교 대상보다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이걸 매도하고 이걸 더 매수하고 이런 식의 상대 가치 평가에 따른 흔히 피어 그룹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페어 트레이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예. 이번에 공매도 제도의 특징은 개인한테 문호를 좀 더 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좀 활발해질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에도 공매도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가가 비싼 건 공매도도 좀 하고 그랬으면 시장이 훨씬 더 좀 좋아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거죠. 개인은 매수만 하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를 다 할 수 있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이제 공매도의 기회를 충분히 열어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차원은 되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이렇게 참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글쎄 대주제도가 없어진 게 거의 벌써 한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거기에서 이익을 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좀 적응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기는 합니다. 종목이나 업종별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업종별로도 상당히 좀 영향이 많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어떤 업종이 더 영향을 받고 이러는 것보단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였던 거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각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공매도가 타겟을 잡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뚜렷하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너무 비싸다, 고평가됐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종목도 이제 타겟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굿뉴스가 안 나온다. 그 종목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타겟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주가는 비싼데 좋은 뉴스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종목이 공매도의 직접적인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가가 싸고 그 다음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얼마 전에도 좀 전에도 어떤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는 공매도를 피할 수 있다고. 네, 근데 당연히 그렇죠. 실적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예. 공매도가 이런 걸 건드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싼데 그동안은 뭐 좋은 뉴스가 많아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좋은 뉴스가 스톱하고 굿 뉴스가 스톱하고 배드 뉴스가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화이자가 올해 연말이면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하던 데는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굿뉴스가 멈춰버렸는데 그동안 굿뉴스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상무님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93년도에 공매도와 거의 비슷한 대주제도가 있었는데 93년도 이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호황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6만 원, 7만 원 되니까 야 이게 이런 가격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빌려다가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1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그 상승 트렌드를 타고 올라가는 주식 이런 것들을 과거의 주가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공매도에 나서고 이렇게 되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블랙스완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우리나라가 거의 맨 마지막 정도에 지금 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해외의 그 공매도 금지를 해제시켰을 때 주가 이런 게 어떻게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해외는 이제 굉장히 좀 빨리 풀었어요. 공매도 그렇죠. 금지를 빨리 풀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있을 때 공매도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공매도 해제 때문에 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 단위로 있었겠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공매도의 효과가 그렇게 뭐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공매도를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공매도에 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금리가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올라가는데 예전하고는 상당히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주식시장의 모습이. 실적 좋아지는 종목 조금씩 올라가고 실적이 잘 나와도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가령 테슬라 같은 게 최근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주가 못 올라갔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모습이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상당히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없고 아주 완만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 최근 2주일 정도는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거의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 국면이고 주가 상승하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완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좀 완만하다.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어제까지 나온 실적을 가지고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 1분기에 현재까지 그 실적을 발표한 회사가 한 코스닥까지 합쳐서 180개 정도 되는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90%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비해서도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뭐 똑같이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예 이제 실적 발표 나온 다음서부터 주가가 약해져 버리기 시작했고요. 대신에 조선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은행주 이런 거 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은행주는 그동안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 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실적을 반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1분기나 작년 4분기가 실적이 또
좀 너무 낮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지금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예. 이게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만큼의 실적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난번보다 좋아졌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으면 거기서 실적 좀 더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 장세 초기 국면에 그동안 금융 장세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실적 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예.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2020년 초에 비해서 글로벌 뭐 가령 뭐 MSCI 세계 주가 지수에 비해서 보면 한국은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초기에 잘 나올 때까지는 오히려 그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난번보다 좋게 나왔잖아라는 데 중점을 둡니다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게 나온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고 예.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더 실적이 이어져야지만 그 갭을 메꾸고 그 다음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실적은 실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주가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FOMC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FOMC 결과가 나온 다음서부터 테이퍼링이 연말이나 내년 초 이 정도에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 6개월 전 정도에 예고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해서 환산해 보면 6월 달 내지 7월 달 정도에 앞으로 테이퍼링에 관한 그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전망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를 잡는 거였거든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는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자산 가격의 버블 위험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그 연방기금리라고 하는 금리를 움직여서 실물 경제 전반을 인플레이션 압력을 잡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고 그럼 자산 가격 버블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뭐 저기 사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뭐 크게 있지는 않지만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건 장기금리거든요.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식 안 하고 채권 살 거고 부동산 대출이 이제 약화될 거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테이퍼링을 조만간에 이야기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도록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국채 매입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줄이고 뭐 심지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테이퍼링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갖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죠. 자산 가격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예. 경제가 좋아지는데 집값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 할 건데 연방기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도록 시장에 계속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테이퍼링을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테이퍼링 언제 이야기할 거냐 뭐 그런 건데 예. 연준이 3월, 6월, 9월, 12월 이때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3, 6, 9, 12월 달에 중요한 발표를 하는 건 맞아요. 예. 이번에 4월 이런 FOMC에서는 그냥 거쳐가는 거고 중간에 한번 점검해보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내놓지 않겠는가. 6월 달에 안 하면 또 9월 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그 큰 거는 9월 달이라기보다는 6월 달 그러니까 반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12월까지 미루기에는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세를 보면 예. 6월 달에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장기금리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상무님이 쓰신 레포트를 봤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좀 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이제 단기금리, 연방기금리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경제를 다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에 연방기금리 6.5%까지 올렸는데 불구하고 닷컴 버블로 미국 경제가 한번 극심한 침체를 겪었었죠. 연준의 실패입니다. 연준의 실패. 자산 버블은 못 잡았다라는 것이죠. 2008년에는 연준이 또 금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이 또 터졌습니다. 역시 연준이 단기금리 조절해가지고 이 자산 버블을 막지 못한 사례가 2번이나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QE, 테이퍼링 이런 걸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장기금리를 연준이 움직입니다. 연방기금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장기금리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준이 연방기금리 움직이는 거 이제 그만뒀고 이거는 뭐 움직일 이유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 또는 뭐 인플레이션 생겨도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에만 집중을 하고 예. 2000년, 2008년처럼 최근에 그 경기 침체는 옛날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 전부 다 자산 버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신경 안 쓰고 자산 버블만 잡으려고 들 건데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가도록 해서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장기금리가 올라가도록 하면 버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죠. 2000년이나 2008년에는 연준이 단기금리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판이었고 예. 그때 장기금리를 올릴 수 있었으면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나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겠는가라고 연준이 후회를 많이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제 좋아짐에 따라 장기금리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에 더 이상 연준이 뭐 그런 걸 실패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용어에 대한 좀 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테이퍼링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그 연준이 이제 그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국채를 직접 매입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뭐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직접 매수를 해서 예.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금리가 떨어지게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고요. 근데 이거를 뭐 양적 완화를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매달 가령 100억 불씩 매수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데 예. 매달 100억 불 매수하겠다고 정해놨다가 이제 이걸 매달 80억 불로 우리가 줄이겠다 이걸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영어 단어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에는 참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시장으로 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다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재개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할 때는 공매도가 사실 두렵지 않아요. 예. 공매도를 밟고 더 올라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공매도가 막 들어오면 그 공매도 받고. 그렇죠. 그거 받고 주가를 끌어올리면 공매도가 손절 매수도 들어오거든요. 예, 주가가 그렇죠. 더 끌어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강할 때는 공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어떤 입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대형주에서 이게 그 모멘텀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수출은 여전히 좋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일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좀 지나면서 지켜보자 이런 거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미국이나 유럽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이제 강력한 동맹들이죠. 빼고 나면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 좀 횡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도 뭐 저기 3만 그러네요. 예, 3만 갔다가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횡보하고 있고 그 신흥국의 경우에는 주가가 2월 달에 한번 크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뭐 예. 거기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만 조금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문제는 지금 시장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도 굉장히 좋고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회수해 가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시장이라는 게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주가 올라갈 거, 이익 증가할 걸 다 선반영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악재 나올 거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다 뚫고 가려고 하면 그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나와주면 예. 결국은 주식시장은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한두 분기 뭐 실적 좋게 나온다. 그걸로 가지고 또는 뭐 연말에 가면 또 실적 꺾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다들 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예. 언제까지 좋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실적이 1년 반 정도 좋다가 또 꺾여버리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뭐 공매도가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공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을 거쳐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은 참 비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달 초에 그 좋던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렇게 버림을 받을 거다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버림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대체해서 지금 철강주도 오르고 조선주도 오르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른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지금이라도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제일 아무튼 고민스러울 텐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사실 굉장히 좀 뚜렷한 패턴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지표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가 좋은 거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반대를 못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떨어질 땐 또 경기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하염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경기 좋아질 땐 또 하염없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상승이 막히니까 그 밑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경기는 어차피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 거기는 당연히 이제 금융도 들어가겠죠. 예. 그다음에 조선, 뭐 철강, 해운 이쪽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될 건데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옮겨가는 경향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해서 그 급등은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가기에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일면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주가 최저점에서부터 따지면 현대차가 최고점까지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미포조선소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고개는 못 미친다. 이게 아마 이 경기 민감주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